저는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34년간 전 세계 도시들의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온 리아 베뇨세프입니다. 텔아비브, 예루살렘처럼 언제든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 도시에서 살아왔죠. 그런 제가 서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수도가 적국과 고작 40km 떨어져 있다니요. 이건 전략적 자살행위 아닌가요? 하지만 직접 서울에 와서 본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서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2월 이스라엘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를 분석하라는 명령이었죠. 서울이 어디 있는 도시인지 아시나요? 제가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북한과 40km 떨어진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텔아비브도 가자지구와 7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다고 하는 마당의 말이죠.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정보일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쟁 중 잃은 동생 다니엘 생각이 났거든요. 다니엘은 국경 근처 키부츠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쌌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인구 5천만, 서울 거주자만 1천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험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보게 될 건 절망적인 도시일까?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길, 저는 곧바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적국과 가까운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면서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스라엘의 지하철은 항상 얕고 좁았거든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역인가요?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천장이 무려 6m가 넘었습니다. 우리 텔아비브 지하철의 2배였죠. 벽면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기둥들도 엄청나게 굵었습니다. 저는 벽면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건 최소 2m는 되겠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정도 두께면 폭탄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제 발밑으로 전해지는 떨림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 수준의 내진 설계였어요. 혹시 이 지하철이 몇 킬로미터나 연결되어 있나요? 저는 가슴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전체 길이가 1300km 정도 됩니다. 1300km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지하철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도시 아닌가요? 저는 노선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울 전체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지상이 위험해진다면 시민들은 이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평온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긴장한 채로 살아갑니다. 언제 사이렌이 울릴지 모르거든요. 저도 항상 주변을 살피며 걸어 다니죠.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마치 전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저기 북쪽이 북한 방향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쪽이 북쪽이에요. 왜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들은 정말 위험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하철 출구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도로에는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오히려 무섭다. 밤늦게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니엘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아, 여기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에서 김도현 과장을 만났습니다. 재난대응본부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리아 베뇨세프 분석관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김도현 과장은 저를 시청 건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이곳이 서울시 통합상황실입니다.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스크린 몇십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종 모니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NASA 관제센터 같았습니다. 저 화면들은 뭘 보여주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 전체의 실시간 상황입니다. 교통, 전력, 통신, 상하수도, 심지어 날씨까지 모든 정보가 여기로 모입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규모의 통제센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도현 과장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은 비상대피소입니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가니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침대가 수백 개 깔려 있었고 의료진을 위한 응급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 대피소 하나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약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서울 전체에 3천 개가 넘어요. 3천 개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서울 시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비상식량 창고도 구경했습니다. 쌀, 라면, 통조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식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시민 전체가 한 달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울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이런 치밀한 준비가 숨어 있었던 거죠. 김도현 과장은 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하는 날이에요. 보시죠. 훈련장에 도착하니 평범해 보이는 시민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분들 다 군인인가요? 아니에요.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들이에요. 모든 성인 남성이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스라엘도 징병제 국가지만 서울처럼 체계적으로 민간인 훈련을 하지는 않거든요. 한 아저씨가 젊은 사람에게 총기 분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도 다니엘에게 그런 걸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한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받으시나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줄 건가요? 결국 우리 스스로 해야죠.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전쟁으로 동생을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의 진짜 무기는 총이나 탱크가 아니라 의지구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다니엘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다니엘아, 여기 사람들은 너를 잃지 않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다음 날 김도현 과장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강이 그냥 강인 줄 아시겠지만
사실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강이 방어선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강에는 수문이 26개나 있습니다. 필요하면 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김도연 과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강 수문을 조작하면 서울 전체의 물 공급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특정 지역만 선택적으로 범람시킬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지하철 2호선 한강철교 아래쪽에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뭔가요? 비상보급로입니다. 지상교통이 마비되더라도 지하철을 통해 물자를 운송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서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도시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기였구나.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주일 후 서울시에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합니다. 정전, 교량 붕괴, 대규모 대피까지 포함해서요. 훈련이 시작되자 서울 전체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신호등이 꺼지자 시민들이 스스로 교통 정리를 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역무원 대신 시민들이 대피를 도왔습니다. 대피소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김도연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매년 반복 훈련 때문이에요. 시민들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인들이 시민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강한 방어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휘관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군대. 이보다 무서운 게 또 있을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다니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니엘아, 형이 잘못 생각했어. 진짜 강한 건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한 달간의 서울 체류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방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명의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벙커 시스템, 통합상황실, 시민훈련, 한강수문,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지까지. 저는 목이 메었어요. 다니엘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입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네, 맞습니다. 서울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도 서울 모델을 도입해야겠군요.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6개월 후 이스라엘 전역에 서울식 민방위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텔아비브 지하철도 서울처럼 확장 공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서울을 생각합니다. 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 그 비밀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서울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가장 놀라운 진실입니다. 다니엘아, 형이 이제 알겠어. 진짜 요새는 벽돌과 철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드는 거였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